고금소총과 야담. 5천 명을 거느린 장길산. 장길산은 조선 숙종 임금 시절에 활동한 유명한 도적이었습니다. 홍길동이나 임꺽정에 비하면 그리 유명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그의 활동 무대가 주로 평안도나 함경도 같은 변방이었기 때문입니다. 1697년 숙종실록에는 장길산에 대해 극악한 도적 장길산이 여러 지역을 오가며 그를 따르는 무리가 매우 많으며 10년이 넘도록 아직 잡히지 않았다 라는 식으로 매우 간략하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반면 조선시대 활동한 범죄자들을 수사한 기록인 추안급 구간에는 상당히 자세한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장길산은 지금의 함경북도 경흥도 오부 남쪽에 서술하나 평안북도 벽동군의 해천동에서 활동했다고 합니다. 서술하는 현재 러시아 연해주와 국경을 마주한 곳이고 벽동군은 중국과 마주한 압록강 유역의 지역입니다. 두 곳 모두 조선의 북쪽 끝은 변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안급 구간에는 장길산이 거느린 무리의 규모를 가리켜 유마기 5천 보병천녀라고 기록했습니다.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5천 필의 말과 천여 명의 보병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한자 기에는 단순히 말을 탄다는 뜻 이외에 말을 타고 싸우는 군사인 기병이라는 뜻도 있으니 말을 탄 병사 5천 명과 걸어 다니며 싸우는 보병 천여 명이 있었다 라고 해석해야 자연스럽지 않을까요? 그렇다 해도 의문은 남습니다. 5천 필이나 되는 말을 타고 다닐 병사가 과연 장길산에게 있었을까 하는 점입니다. 장길산이 활동했던 곳은 조선의 북쪽 끝인 함경도이고 함경도는 청나라와 국경이 맞닿은 곳이라서 조선인 이외에도 중국인 중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조선으로 도망쳐 오거나 혹은 청나라와 조선 국경을 넘나드는 자도 많았을 것입니다. 아울러 함경도는 조선 초기부터 뛰어난 기병의 산지였는데 장길산이 활동하던 숙종 시절에는 조선 각지에서 흉년과 기근이 계속되어 군사 중에서도 탈영하는 자가 많았습니다. 그러니 먹고 살기 위해 장길산의 수하로 들어가 노략질을 일삼은 것은 아니었을까요? 한 가지 대담한 추리를 더 해볼 수도 있습니다. 조선 후기의 학자인 이익은 그의 책인 성호사설에 장길산이 본래 제인 출신의 광대라고 적었습니다. 제인은 곧 조선시대의 천민인 백정과 같은 집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조선의 백정은 북쪽에서 내려온 몽골족과 여진족 같은 기마민족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장길산도 북방 기마민족의 후손이고 그런 출신과 성장 환경 때문에 5천 명이나 되는 많은 기마병을 거느리면서 조정의 체포에 맞서 10년 동안이나 싸우며 끝내 잡히지 않은 채 한때 나라를 뒤엎으려는 반란 세력과 손을 잡을 만큼 위세를 떨친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이 경우 한 가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장길산에게 정말로 5천 명이나 되는 기마병이 있었다고 한다면 왜 그는 반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조선을 멸망시키지 않고 오히려 함경도 국경을 넘어 중국 청나라로 도망을 쳤을까요? 가능성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장길산이 거느린 병력의 수가 실제로는 5천 명보다 적었는지 모릅니다. 둘째, 장길산의 무리가 단일 명령 체계로 단합되고 잘 조직된 것이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한 방편으로 모인 자들의 무리여서 장길산이 그들을 이끌고 한양으로 쳐들어가는 일이 애초부터 불가능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상당한 규모의 기병을 거느린 대도적이 조선시대에 활동했다는 점만큼은 무척 놀랍습니다. 온 나라를 공포에 떨게 한 도적 임꺽정의 무리조차 60여 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장길산은 80배나 많은 군대를 거느렸다고 하니 임꺽정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도적이 바로 장길산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용을 삼킨 아버지. 조선시대의 한강 남쪽 지역, 그러니까 강남의 심효자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름처럼 부모에 대한 효도를 충실히 하여 이웃들로부터 효자라는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심씨 성을 가진 효자라는 뜻의 심효자라고 불렸습니다. 비록 집은 가난했지만 그런 와중에도 심효자는 늙은 아버지를 지극정성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 비가 강남에 온종일 퍼붓듯이 내렸는데 심효자가 사는 집의 마당에 웬 작은 고깃덩이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가난한 집안 살림살이라서 평소에 고기를 먹기 어려웠던 터라 심효자는 이 고기는 하늘이 우리 집안에 내려주신 선물이로다 하고 여기고는 날 것으로 썰어 육회로 만들어 아버지한테 대접했습니다. 한데 어찌된 일인지 심효자의 아버지는 고기를 먹은 뒤로 갑자기 몸이 아파서 이부자리에 눕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심효자는 의원들을 불러오고 약을 마련해서 아버지를 치료하려 했으나 어떤 약이나 의원도 아버지를 낫게 하지 못했습니다. 더욱 괴로운 것은 심효자의 아버지가 청포로 만든 무기 아니면 어떤 음식도 먹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아버지의 병 때문에 심효자가 매일같이 걱정하고 지낸 지 6개월이 되었을 때 중국 수천성에서 온 어느 장사꾼이 심효자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심효자의 아버지가 앓는 원인 불명의 병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지 심효자를 찾아가서 내가 당신 아버지의 병을 사겠소. 그러면 당신의 아버지는 다시 건강해질 것이오. 하고 말했습니다. 병을 산다는 말이 다소 믿기지 않았지만 아버지의 병을 고치는 일이 급했던 터라 심효자는 장사꾼에게 아버지의 병을 팔겠다는 계약서를 써주었습니다. 계약이 맺어지자 장사꾼은 갖고 있던 은으로 된 작은 상자를 열더니 그 안에서 붉은 가루약을 꺼내어 끓는 물에 탄 다음 심효자한테 이걸 아버지한테 마시게 하시오. 하고 말했습니다. 장사꾼이 준 탕약을 받아서 아버지한테 드려 마시게 하자 심효자의 아버지는 그릇에 벌레 한 마리를 토해냈습니다. 장사꾼은 은으로 만든 젓가락으로 그 벌레를 집어서 은 상자 속에 넣고 비단으로 잘 싸서 자기 보따리 속에 넣어두었습니다. 한편 심효자의 아버지는 벌레를 토해낸 뒤부터 고통이 말끔히 사라지면서 몸이 정상적으로 돌아왔고 음식도 골고루 먹으면서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심효자는 장사꾼한테 내 아버지의 병을 치료해 주어서 감사하오 하고 인사를 했습니다. 장사꾼은 오히려 나야말로 당신한테서 귀중한 물건을 받게 되니 그 보답으로 내가 가진 재물을 드리겠소. 라면서 심효자한테 수많은 비단과 옥을 수레 하나에 가득 실어서 주었습니다. 장사꾼은 심효자에게 보여줄 것이 있으니 나를 따라오시오. 하고 말하면서 그를 남쪽 바닷가로 데려갔습니다. 두 사람이 바닷가 백사장에 돗자리를 펴고 앉아 있자 바닷물 속에서 아름다운 미녀 한 명이 바다에서 올라와 백사장으로 걸어오더니 장사꾼의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녀를 본 장사꾼은 기쁘게 웃으면서 자신이 가진 은 상자를 열고 그 안에 든 벌레를 꺼냈습니다. 그러자 벌레가 작은 용으로 변하더니 바닷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용이 들어가는 것을 본 미녀는 왕께서 저한테 평생 당신을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라고 말했고 장사꾼은 웃으면서 거래가 성사되었다고 했습니다. 곁에서 지켜보던 심효자가 어찌된 영문이냐고 묻자 장사꾼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 벌레는 본래 갓 태어난 용인데 비를 내리다가 당신의 집에 떨어졌고 당신 아버지가 그것을 삼키는 바람에 병에 걸렸던 것이오. 당신이 아버지한테 먹인 고깃덩이는 어린 용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일종의 갑옷이었어. 바닷속 용궁에서는 어린 왕자가 없어졌다며 난리가 일어났는데 내가 그 왕자를 데려가 보내줬으니 남쪽의 바다를 다스리는 용왕이 보답으로 나한테 미녀를 보내준 것이오. 그는 신통한 도수를 부리는 용녀이니 금은보화보다 낫어. 내가 당신한테 재물을 준 것은 이런 기회를 당신이 나한테 주었기 때문이오. 말을 마친 장사꾼은 미녀를 데리고 중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심효자도 집으로 돌아와 장사꾼이 준 비단과 옥을 팔아 부자가 되어 늙은 아버지를 잘 모시고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힘센 도적 이경래. 정조 시절 강원도 양양에서 이경래라는 도적이 패거리를 모아 기세를 떨치며 조정에 큰 근심이 되자 정조는 구담을 선전관에 임명하고는 섣불리 군사를 동원하지 말고 암행을 하라는 지시를 내리며 이경래를 체포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왕의 명령을 받고 물러난 구담은 강도들을 체포하는 데 능숙하다고 알려진 포교 변시진과 하루에 300리를 달릴 정도로 빠른 발을 가진 남한석 등 2명의 뛰어난 인재를 거느리고 이경래 체포에 나섰습니다. 일행을 데리고 양양에 도착한 구담은 이경래에 관한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서 산 위로 올라가 장막을 열고 술과 고기를 푼 다음 지방 관아의 아전과 양반들을 불러서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구담은 자신을 찾아온 사람 중에 유독 풍채와 말솜씨가 뛰어난 별감을 눈여겨보았습니다. 어느 날 밤 그와 함께 술잔을 기울이던 구담은 갑자기 칼을 뽑아 들고 별감의 가슴에 겨누었습니다. 그러고는 자신의 신분과 목적을 밝히면서 양양에서 유명한 도적인 이경래가 지금은 왜 모습이 보이지 않는지, 혹시 별감이 그와 내통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경래의 위치를 안다면 지금 어디 있는지 고하라고 추궁했습니다. 구담의 기세에 놀린 별감은 아는 대로 이경래에 관한 정보를 털어놓았습니다. 자신은 이경래와 한패는 아니지만 친하게 지내는 관계이고 이경래는 얼마 전까지 양양 읍내에 머물다가 한양에서 자신을 잡으러 선전관 일행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는 황급히 금강산으로 도망쳐 숨어 지낸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별감은 이경래의 용모와 특징 등 세세한 정보까지 다 넘겨주었습니다. 이경래의 위치를 알아낸 구담은 변시진과 남한석을 데리고 금강산으로 떠나 산 주변을 수색했습니다. 한 초막에서 불빛이 나는 것을 보고 호기심이 일어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초막 안에는 승려 한 명이 있었는데 구담이 오는 것을 보자 황급히 커다란 집신 한 짝을 자신의 무릎 밑으로 숨겼습니다. 뭔가 떳떳지 못한 것을 본능적으로 숨기려 했다고 여긴 구담은 승려에게 그것이 이경래의 신발이 아니냐며 이경래가 있는 곳을 알 터이니 얼른 사실대로 말하라고 추궁했습니다. 구담이 이렇게 말한 것은 양양 별감에게 넘겨받은 이경래의 용모 파기 기록에서 이경래의 발이 매우 크다는 사실을 읽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구담의 추궁의 승려는 이경래가 신을 집신을 삼고 있었다고 고백하면서 그가 술을 좋아하니 독한 술을 준비해서 취하게 하여 잡으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경래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와 그 실체에 다가갈 방법을 찾은 구담은 매우 기뻐하면서 남한석을 급히 양양으로 보내 건강한 포졸 10명을 데려오게 했습니다. 또한 독한 소주를 구해 초막에서 팔면서 이 사실을 널리 알리도록 했습니다. 그 자신은 초막 앞에서 북을 치고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사람들을 유인했습니다. 다음 날 이경래가 초막 앞에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승려가 말한 대로 독한 소주를 판다는 소문과 구담이 북을 치고 노래를 부르는 소리가 귀에 들어간 모양이었습니다. 구담은 그에게 소주가 가득 담긴 술잔을 건네며 마시도록 권했습니다. 이경래는 구담이 내미는 대로 잔을 받아 실컷 마시고는 취하여 몸을 비틀거렸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구담은 미리 소매 속에 숨겨둔 철퇴를 꺼내서 번개같이 이경래를 내리쳤습니다. 그러나 이경래는 힘이 장사여서 쓰러지지 않고 재빨리 초막 밖으로 달아났습니다. 구담은 포졸들과 함께 그의 뒤를 쫓았습니다. 각지에서 파수꾼들이 호각을 불자 이경래는 자신을 잡으러 군사들이 몰려오는 줄 알고 당황하여 우왕좌왕했습니다. 바로 그때 구담이 잽싸게 달려가서 이경래의 다리를 향해 힘을 실어 철퇴로 후려치자 이경래는 다리가 부러져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이경래를 붙잡는 데 성공한 구담은
그를 포승줄로 묶어 데려가게 했는데 그 와중에도 이경래는 무시무시한 괴력을 발휘하여 포승줄을 썩은 새끼줄처럼 끊어버렸습니다. 이에 구담이 철퇴로 이경래의 팔을 부러뜨렸습니다. 그제야 이경래는 힘을 쓰지 못하고 포승줄에 묶여 포졸들에게 붙잡힌 채로 한양까지 수레에 실려간 뒤 처형을 당했습니다. 이경래를 잡는데 큰 공을 세운 구담은 당상관에 올랐고 이경래와 친밀하거나 한패거리였던 별감과 승려도 모두 보상을 받았습니다. 이경래의 위협은 이렇게 끝났으며 조선은 다시 평온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딸로 태어난 불여우. 옛날 충청남도 영기군 지역에서 소를 사고 팔던 소장수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는 아들 삼형제를 두었고 장사도 잘 되어서 풍족한 삶을 누리던 몸이었습니다. 다만 슬아의 딸이 없는 것을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우 고개에 세워진 사당으로 가서 제게 딸 하나만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 이후 소장수의 아내는 아이를 가졌고 10달이 지나 딸을 낳았습니다. 아이는 자라면서 무척 아름다운 소녀가 되었고 소장수 부부는 그런 딸이 사랑스러웠습니다. 한데 딸이 자라면서부터 소장수의 집안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소장수가 키우는 소가 날마다 죽어나가는 바람에 집안 살림이 점차 기운 것입니다. 소중한 생계수단인 소가 죽어나가자 소장수는 첫째 아들한테 밤에 소들을 살펴보아라 하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첫째 아들이 밤중에 숨어서 소들을 몰래 지켜보는데 여동생이 소 한 마리한테 다가가서는 소의 항문 속으로 손을 불쑥 집어넣더니 피가 줄줄 흐르는 창자를 꺼내서 날것 그대로 씹어먹는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소는 무릎을 꿇고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첫째 아들은 너무나 놀라 방으로 돌아와서도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날이 밝은 다음 날 소장수는 첫째 아들을 불러 어젯밤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고 묻자 첫째 아들은 아무 일 없이 그냥 소가 죽었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차마 여동생이 소의 창자를 꺼내 소를 죽였다는 말을 할 수가 없어서였습니다. 첫째 아들의 대답에 만족하지 못한 소장수는 둘째 아들을 불러 밤에 소들을 살펴보아라 하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둘째 아들 역시 여동생의 행동을 보고는 너무 놀라서 아버지한테 아무 일도 없었는데 그냥 소가 죽었습니다 하고 얼버무렸습니다. 이제 셋째 아들의 차례가 되었는데 여동생이 한 짓을 보고는 어떻게 할지 고민하다가 그만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집을 떠난 셋째 아들은 정처 없이 걷다가 바닷가에 도착했습니다. 바다를 보자 감정이 울컥해서 그만 슬프게 울었습니다. 그러자 바다가 갈라지면서 길이 열렸습니다. 셋째 아들은 차라리 세상을 떠나 바닷속으로 들어가자는 심산으로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가 향한 곳에는 용궁이 있었고 그곳에는 남쪽 바다를 다스리는 용왕이 살았습니다. 용왕은 셋째 아들을 반갑게 맞아주며 너의 딱한 처지를 안다. 여기서 나와 함께 살자 하고 말했습니다. 셋째 아들은 용왕의 환대를 받으며 몇 년 동안 용궁에서 편안하게 살았습니다. 세월이 흐르자 자기가 버리고 온 집안 사정이 궁금해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까 합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용왕은 한숨을 쉬더니 노란색과 파란색과 붉은색으로 칠해진 병 3개를 주고는 집에 가거든 가마솥을 열지 마라 하고 당부했습니다. 용왕으로부터 받은 병 3개를 가지고 셋째 아들이 고향에 돌아와 보니 집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영문을 알 수 없던 셋째 아들은 다 허물어진 집을 이리저리 둘러보다가 가마솥을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고 싶어서 솥을 열어보자 그 안에는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오빠를 본 여동생은 그동안 전염병이 돌아 소와 식구는 모두 죽었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계시면 밥 한 끼를 지어줄게요 하고 말했습니다. 셋째 아들은 그 말이 통 믿기지 않았지만
일단 방으로 들어가서는 바깥 사정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여동생은 신이 난 듯이 웃으며 그동안 굶주렸는데 이제 오빠가 왔으니 몇 끼를 먹을 수 있겠구나 하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셋째 아들은 여동생이 소와 가족까지 모조리 잡아먹었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혼신의 힘을 다해 벽을 뚫고 도망쳤습니다. 한데 얼마 못 가서 여동생이 셋째 아들을 쫓아오면서 어디로 도망가. 셋째 오빠도 잡아먹을 거야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어느새 불여우로 변해 있었습니다. 혼비백산한 셋째 아들이 도망치면서 불여우를 향해 파란 병과 노란 병과 붉은 병을 차례대로 던지자 강과 숲과 불이 생겼지만 불여우는 끈질기게 쫓아왔습니다. 더 쓸 수단이 없어서 셋째 아들은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나무 아래까지 쫓아온 불여우는 셋째 아들을 노려보며 거기로 올라가 봤자 소용없다 하고 비웃고는 구렁이로 둔갑해서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가려 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구렁이한테 벼락이 떨어져 둔갑한 불여우는 죽고 말았습니다. 이상한 경험을 한 셋째 아들은 나그네가 되어 세상을 떠돌아다녔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듭니다. 소장수가 딸을 달라고 빌었던 사당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아마 그 사당에서 섬기는 신이 불여우여서 그런 일이 벌어진 듯합니다. 만약 선량한 신을 섬기는 사당이었다면 소장수의 집안에 사람을 잡아먹는 사악한 요괴인 불여우를 태어나게 하지는 않았을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옵니다.